안녕하세요. 값싼 생선의 대명사 명태. 사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고 저렴한 생선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명태가 혹독한 겨울바람 몇 번 맞았다고 갑자기 황태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몸값이 몇 배로 뛰고 심지어 보약 취급까지 받게 되는 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입니다. 황태의 효능을 깊이 있게 다룬 건강기사 2편하고 아주 정밀한 데이터가 담긴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를 준비했거든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대체 한겨울 덕장에서 무슨 마법 같은 연금술이 일어나는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연금술의 첫 단계부터 한번 보죠. 자료를 보니까 황태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햇볕에 널어 말리는 게 아니라 덕장이라는 곳에서 밤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꽁꽁 얼리고 또 낮에는 햇살에 다시 녹이고 이걸 수십 번, 몇 달에 걸쳐 반복한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더 맛있어지나요? 맛도 맛이지만 핵심은요, 영양 성분의 극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얼굴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명태의 살이 부풀었다 수축하기를 거듭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살이 솜처럼 부드러워지는 동시에 내부에서는 엄청난 영양학적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죠. 재구성이요? 네,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단백질 입자가 훨씬 더 촘촘하게 응축되는 겁니다. 응축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에 그 수치가 나와 있다고요? 네, 그 수치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황태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무려 80.3g입니다. 아, 잠깐만요. 80.3g이요. 100g 중에 80g 이상이 단백질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육포 같은 것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그냥 얼렸다 녹인 생선이 이런 수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랄까 거의 자연이 만든 단백질 보충제 수준인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단백 식품의 끝판왕으로 여기는 닭가슴살 100g의 단백질이 약 23g, 소고기 등심이 한 20g 정도니까요. 황태는 그보다 3배에서 4배나 높은 아주 압도적인 수치죠. 반면에 지방은 3.8g으로 아주 적고요. 탄수화물은 아예 0g입니다. 와, 그야말로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로 분신하는 겁니다. 와. 대관령이나 인제 같은 것에 그 칼바람과 추위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이건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숙성 과정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황태를 만들 수 없는 거죠. 밤에는 충분히 얼고 낮에는 따스하게 녹여줄 수 있는 그 일교차가 큰 특정 지역의 기후가 바로 그 연금술의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까지 높아진다는 건 살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해간다는 느낌이네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태를 단백질 보충하려고 먹진 않잖아요. 저만 해도 술 마신 다음 날 황태국 먹고 싶다. 이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이게 그냥 시원한 국물이 당기는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황태가 해장국의 제왕으로 불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자료를 보면요. 황태에는 우리 간을 보호하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티오닌, 트립토판, 리신 같은 성분들이에요. 아, 네, 이 성분들이 지친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회복을 돕는 일종의 간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간을 보호하는 건 알겠는데 숙취라는 게 사실 알코올을 분해하고 남은 그 아세탈데하이드, 그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황태가 그 독소를 직접 분해하는 해독제 역할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을 튼튼하게 해서 버티게 해주는 건가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방어적인 역할과 동시에 독소를 직접 처리하는 공격적인 역할도 수행하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명태일 때보다 황태가 되면서 알코올 분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트산이라는 아미노산 함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스파라트산이요? 네, 바로 이 아스파라트산이 숙취의 주범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 그 생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간 컨디션을 올려주는 동시에 숙취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특수부대까지 투입하는 셈이군요. 와, 이거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팁이 하나 나오죠. 바로 황태국에 콩나물을 함께 넣는 겁니다. 아, 콩나물이요? 네, 콩나물. 특히 그 뿌리 부분에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름이 비슷하죠. 황태의 아스파라트산하고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만나면 알코올 분해 효소 생성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괜히 황태 콩나물 해장국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들어보니까 술 마신 다음 날 황태국을 찾는 건 거의 뭐 본능에 가까운 과학적 선택이었네요. 그런데 이 해독 능력이 비단 알코올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숙취해서는 황태의 수많은 능력 중 하나일 뿐이죠. 이 해독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황태는 우리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과 중금속 같은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말 그대로 몸속 대청소를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현대 과학으로만 밝혀진 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무려 동의보감에도 관련 기록이 있다면서요. 네, 정말 산저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북어, 그러니까 황태죠. 북어는 간을 해독하고 특히 음식물에 잔류하는 농약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와, 농약 해독이라니. 네, 옛사람들도 경험적으로 황태가 몸 안에 나쁜 것들을 씻어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요즘처럼 목걸이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대에 정말 솔깃한 이야기네요. 그 밖에도 피로 회복에 좋다는 타우린이나 신진대사를 돕는 비타민 B3, 나이아신 같은 성분도 그냥 명태일 때보다 1.5배 이상 많아진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소화 기능 회복을 돕는 효과도 뛰어나서요. 자료를 보면 예로부터 출산 후 산모의 기력 회복이나 큰 병을 앓고 난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황태국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성질이 따뜻하고 자극이 없어서 위장이 약한 사람도 편안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거든요. 혈압 조절, 신진대사 촉진 효과에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최고의 건강식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좋은데 그럼 매일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단점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명과 암이 있죠. 황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황태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뜻한 성질. 그러고 보니 저도 소음인 체질이라 그런지 유독 황태국을 먹으면 속이 뜨끈해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정확히 느끼신 겁니다. 사상 체질로 보면 평소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찬 소음인에게 황태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소화기관을 강화하고 몸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니까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 즉 소양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이 오히려 몸에 열을 더해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체질에 따라 약이 들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이어트 할 때도 무심코 먹으면 안 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고단백, 저지방, 저탄수화물이라 방심하기 딱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워낙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열량도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다시 보면요. 황태 100g당 열량은 345kcal입니다. 네, 345kcal요. 생각보다 정말 높네요. 닭가슴살이 100g에 165kcal 정도니까 2배가 훨씬 넘는 건데요. 그렇죠. 다이어트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간식처럼 쭉쭉 찢어 먹다가는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다이어트를 한다면 하루 1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양을 잘 조절해서 먹는다면 최고의 다이어트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무턱대고 먹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알았으니 어떻게 먹어야 이 황태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을지 알아볼 차례네요. 최고의 음식궁합이 있다고요? 네, 두 가지 환상의 조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입니다. 앞서 황태가 따뜻한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미역은 대표적인 찬 성질의 식재료입니다. 아, 정반대네요. 네, 이 둘을 함께 냄비에 넣고 끓이면 서로의 성질이 만나 중화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 거죠. 황태미역국이 그냥 맛으로만 먹는 조합이 아니었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두 번째 조합은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달걀입니다. 황태국 끓일 게 마지막에 달걀 하나 탁 풀어서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영양학적으로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황새의 풍부한 단백질의 체내 이용 효율을 달걀 노른자에 있는 성분들이 극대화해 주거든요. 그야말로 영양의 활용점정인 셈이죠. 와, 정말 꿀찜이네요. 저는 또 자료에서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루를 내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팁이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황태를 믹서에 곱게 갈아서 천연 조미료처럼 만들어두는 거죠. 국이나 찌개, 나물 무침에 한 스푼씩 넣으면 MSG 못지않은 깊은 감칠맛을 내면서 영양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이죠. 아, 그거 정말 맛있겠네요. 사실 황태는 국 말고도 활용법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고추장 양념해서 불고기처럼 굽는 황태구이도 별미고요. 맞습니다. 그거 정말 맛있죠. 예전에 강원도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이게 고기인지 생선인지 헷갈릴 정도로 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밥도둑이 따로 없죠. 아니면 그냥 맨입에 간식처럼 먹는 것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이 됩니다. 포만감도 좋아서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평범하고 값쌌건 명태가 대관령의 칼바람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단백질 80%의 영양 덩어리, 즉 황태로 다시 태어나는 연금술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핵심에는 숙취 해소와 독소 배출을 돕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있었고요. 다만 따뜻한 성질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양 조절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열량이 높으니 다이어트 중이라면 하루 10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의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태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찬성질의 미역과 함께 먹어서 성질의 조화를 이루거나 달걀을 풀어서 단백질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똑똑한 섭취법이라는 결론이었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 위 황태 한 그릇에 담긴 과학과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체질과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신다면 분명 최고의 건강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황태가 혹독한 겨울에 얼고 녹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학적으로 훨씬 더 우수해진다는 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어쩌면 우리 식문화 속에는 이처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맛과 영양을 얻게 되는 식재료들이 더 숨어 있지 않을까요? 곰팡이라는 미생물과 싸우면서 숙성되는 된장이나 고추장,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제맛이 드는 시래기나 묵은지처럼 말이죠. 오늘 살펴본 황태를 계기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른 다른 음식들은 과연 어떤 시간과 환경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상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